어휴, 남편이 저리 도망갔을 만도 하지. 혼자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 대단하긴 하다 정말. 그렇게 뒷말만 가득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봐.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저분은. 왜 갑자기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무시받던 한 할머니를 향한 시선이 어느 날부터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한 이유. 그 이유는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작고 평범했던 그녀의 삶에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드는 일을 반복해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조용했고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요한 일상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윤석이 사라졌을 때 정희는 48세였습니다. 아들이 막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고 가정은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윤석은 무뚝뚝했지만 가족에게 늘 충실했고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외벌이였던 가정에서 윤석의 자리는 절대적이었고 그는 그런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장 간다며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엔 정희도 단순한 사고나 연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불안이 고개를 들었고 한 달쯤 지나면서 그 불안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윤석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CCTV에도 병원 기록에도 통화 기록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경찰은 특별한 범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제적 압박도 없었고 외도 흔적도 없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다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정석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증거가 되지 못했고 결국 1년이 지나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정희는 가슴에 돌을 얹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는 일 같았고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것도 확실치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적어야 했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장의 명의 변경, 보험, 아들의 학자금 등 하나하나가 걸림돌이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는 아이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다져야 한다고 믿었고 눈물 대신 이를 선택했습니다. 한두 명 단골로 시작한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와의 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은 아들에게 쏟았고 그의 웃는 얼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요즘 들어 아들이 자주 웃는 것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은 이제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도 흘렀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카레를 만들며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좀 웃어도 되겠지. 작은 가게 안 조용한 라디오 소리와 함께 정희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던 날을 정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아침밥을 먹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선 윤석의 뒷모습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도 평소처럼 다녀오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정희는 그가 왜 떠났는지 수백 번도 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람이라도 피웠다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했을 거라 여겼습니다. 빚이라도 있었으면 도망친 이유가 된다고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적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드물었으며 가족을 위해 늘 앞장섰던 남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람 같지 않아.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경찰도, 지인들도, 심지어 보험사 직원들조차 윤석의 실종은 흔치 않은 경우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들. 그래서 차라리 그 어떤 추측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지만 그 시간은 정희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남편 찾았냐? 고 물어볼까봐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삶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가 남긴 적금과 보험금을 정리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첫날 반찬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 속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은 결국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고 정희는 조용히 반찬들을 싸서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냥 먹어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라며 조심스럽게 건넸던 손길의 이웃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두 명씩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윤석이 사라진 후 정희는 평생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놓고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 집수리, 각종 행정 절차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잘못된 송금으로 몇십만 원을 잃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전기세를 제때 내지 못해 가게 불이 꺼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말이 될 것 같았고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은 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시간이 흘러 정희는 남편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 서랍 안에 고이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마음은 아팠지만 그 아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명절이면 떡을 나눠주며 서로 챙겼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윤석이 없던 시절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희는 아들 지훈이 갑자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정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시간, 아들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더 나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며칠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어온 결혼 생활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자주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지훈의 대학 동문으로 몇 차례 가게에 들러 인사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고 예의가 바르며 말끝마다 미소가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그녀 앞에서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며 사랑이란 것이 저런 거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혼자 대부분을 맡아서 해주었고 정희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도울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윤석과 함께 한 결혼식 준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청첩장도 손글씨로 몇 장만 썼고 예식장 대신 교회 식당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윤석이 해줬던 말은 지금까지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사람들 눈에 멋진 것보다 우리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지금은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의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정희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면서 윤석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아들의 돌잔치, 가족 나들이 사진까지. 사진 속 윤석은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던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라는 있을까? 말끝에 담긴 무게는 10년 세월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동네 지인인 미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가게 단골이자 유일하게 윤석의 실종 이후에도 정희를 꾸준히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번 주에 우리 남편 친구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미숙의 부탁에 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건 삶의 예의라 생각했고 그녀 역시 누군가의 조문을 받는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기에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시 외곽 장례문화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이른 시간이라 조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미숙과 함께 분향을 마친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상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낯설지 않은 손짓,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윤석이었습니다. 늙었지만 그대로였고 변하지 않은 표정과 자세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래. 이름이 윤상훈이라고 했던가? 그 말에 정희는 다시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석과 똑같은 얼굴. 이름만 다를 뿐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큰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친 듯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봐도 상주석에 앉은 그 남자는 분명히 윤석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웃음이 선한 그 사람. 하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윤석이 아닌 윤상훈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정희는 조용히 손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자며 정희를 재촉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상주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석의 얼굴에도 짧은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을 맞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태도는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희를 알아봤다면 당황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어떤 반응이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마치 정희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정희는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미숙이 어디 아파 보여,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정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정희는 손에 든 조문용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석을 마주하고 돌아온 겁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희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이 얹힌 듯 숨이 가팠고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수없이 그리워하고 증오하고 포기하고 또 떠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기억은 흐트러졌으며 온몸은 무거웠습니다. 윤석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아무런 설명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윤석은 정희에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모른 척 넘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장례식장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아 눈에 띌까 걱정이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상주석에 앉은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고 정희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 맞죠?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윤석은 순간 멈칫했고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 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윤석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낮고 조용한 그 목소리.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지금은 진실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나서며 정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는 돌아오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가? 단순한 실종도 단순한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정희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을 나온 이후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의 반찬은 손맛이 달라졌다고 단골들이 말할 정도였고 그녀 스스로도 양념 비율이 헷갈리고 불 조절도 흐트러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던 손목시계처럼 살던 일상은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서 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틀어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석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수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도 친구들과도 그 사람에 대한 대화는 단 한 줄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 속에 묻고 살아왔고 더 이상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존이 지금도 누군가의 아들로서 혹은 또 다른 삶을 가진 사람으로서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남겨뒀던 상처를 송두리째 끄집어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희는 윤석의 행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몰래 따라가 확인했던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몰랐지만 대강의 위치는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을 몇 번 돌고 익숙한 골목길을 찾은 끝에 그가 들어갔던 회색 대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단독주택이었고 집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표도 문패도 달려있지 않았고 정희는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안쪽으로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흔적은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 서서 그의 생활이 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새로운 가족이 있는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이유가 이 안에 있는가? 질문만이 수없이 떠올랐고 대답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희는 지친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고 있었던 걸까? 단순한 가정 문제였다면 떠나기 전 말이라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말도 없이 자신과 아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윤석을 생각할수록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결국 윤석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동식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상담하듯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식은 윤석과 중학교부터 친구였고 두 사람은 40대 중반까지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정희에게도 허물없이 대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동식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던 그는 정희를 반갑게 맞았고 오랜만에 방문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조용한 톤으로 윤석을 장례식장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동식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야? 윤석이를 본 거야?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놀라움보다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고 동식은 입술을 앙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년 전에 누군가한테서 들었어. 윤석이가 살아있다는 얘기. 근데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냥 헛소문일 거라 생각했지. 정희는 그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만 몰랐던 비밀이 주변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식은 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윤석이가 옛날에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정확한 건 나도 몰라.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도저히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던 적 있어.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놓쳤던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윤석이 사라지기 한 달 전쯤 어느 날 밤 평소와는 다른 낯빛으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윤석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식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그 사람 잊고 잘 살았잖아. 괜히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마.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고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지 않고는 다시는 제대로 숨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과거를 다시 꺼내드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공원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해는 구름 사이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벤치에서 조용히 일어섰고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마치 긴 인사처럼 들렸고 정희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옛날과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익숙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가 준 파일이 들려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은 과거와 곧 다가올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남겨졌던 윤석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가 건넨 자료들은 정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 파일을 식탁에 올려두고도 한참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추기를 수차례 가슴이 조여드는 감정에 자꾸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 외면하려 했던 진심, 그리고 자신이 아직 다 꺼내지 못한 분노까지도 모두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음악 소리에 정희는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녀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정희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지금이 그 순간일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묻고 지나가야 할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정희가 문을 열자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뭐야,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그 의미를 곱씹기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인데? 정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지훈에게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어. 얼마 전에 봤어. 우연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려 애썼고 정희는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농담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돼. 정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분노가 치밀었어. 왜 이제 와서야 나타났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그런데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사람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 지우는 말없이 일어섰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찬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사라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야? 정희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이 지훈 앞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를 하고 싶었어. 엄마가 겪은 시간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널 지키려고 애쓴 건 분명해. 나 혼자라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지우는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엄마가 이 얘기를 나한테 꺼냈다는 건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니까 고마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우는 그녀보다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정희에게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지훈의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윤석이 남긴 자료 파일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씩 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번 더 윤석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그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마주할 삶의 방향을 묻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말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고요하게 출렁이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그래요라고 했고 약속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정희는 그곳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나무 간판이 보였고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서 윤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석은 조용히 일어났다가 가볍게 인사만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이들이 감정을 나누는 방식은 점점 말을 줄이는 쪽으로 흘러갔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둘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 다 설명했어요. 윤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워해요.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다행히 날 미워하진 않더군요. 그 아이는 나보다도 어른이더라고요. 윤석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린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그 애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와서 누구 덕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건 저한테도 실례예요. 그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시 시선을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는 그가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건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건지 그저 모든 걸 끝맺고 싶은 건지 아직도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이 앞에 아버지로 다시 서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나한테 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수없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당신 앞에 조용히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당신이 나를 알아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은 날 단번에 알아봤어.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가볍게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매일 당신과 지훈이를 떠올렸어요.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누군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 두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버틸 수 없는 벌이라는 걸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희는 윤석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더라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지훈이 앞에, 당신 앞에 내가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윤석의 물음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이 모든 긴 여정이 달려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생각이 교차했고 대답이 입술에 맺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 자리가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지훈이도 상처를 입었고 그건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서고 싶은 자리라면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건 당신 몫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말, 이번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 말은 조건 없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그가 진심이라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석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했었죠. 그 자리에 오고 싶다면 적어도 도망치는 모습은 보이지 마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아직 무르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님 초대 명단을 정리하고 식장 예약 확인을 하고 음식 수량을 체크하면서도 머릿속 한켠은 늘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석이 결혼식에 나타나나? 아니, 그는 정말 그 자리에 와도 되는 사람일까? 지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직접 마주하진 않았지만 정희에게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도 연락 와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응, 가끔. 지우는 더 묻지 않았고 정희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화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정희는 윤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미나 웨딩홀 3층. 네가 선택한 자리에서 보면 돼.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 것입니다. 오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은 하나둘 도착했고 화창한 날씨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함께 선 순간 문득 윤석과 함께 서 있던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젊었고 서로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희는 하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찾았습니다. 멀찌감치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윤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윤석은 끝내 다가오지 않았고 정희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자리는 누구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위에 존재하는 의식이었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잔잔한 형태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지훈과 그의 신부는 밝은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정희는 기쁨과 뭉클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가운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정희는 하나하나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선은 자꾸만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윤석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떠났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조용히 스스로의 자리를 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처럼 도망치듯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충분히 머물다 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정희는 예식장 옥상에 올라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은 멀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혹은 바람에게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봤죠? 그의 웃는 거 당신 닮아서 눈웃음이 그렇게 예뻐요. 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한 구석이 서서히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지난 시간 속에 묵혀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희는 윤석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멀리서라도 함께 있어줘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았고 자신 앞에 있는 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정희는 계속해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고 장면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밝은 얼굴, 신부의 조심스러운 미소,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조용히 앉아있던 윤석의 뒷모습.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말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입으로 꺼내지 않고 조용히 그 시간을 함께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사과보다도 더 깊게 마음을 울렸고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한 태도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윤석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긴 설명도 감정 섞인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지난 세월만큼의 무게가 말보다 묵직하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결혼식 이후에도 특별히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희가 자신에게 고백했던 내용은 여전히 그의 마음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런 아들의 침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반찬 가게도 다시 분주해졌고 정희는 전과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시장을 돌고 정성껏 재료를 다듬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흐름 속에서도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이 어둑해지면 문득 윤석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스며들 듯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면 정희는 혼자 작은 메모장을 꺼내 몇 줄씩 적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지만 다시 시작하진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윤석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실명 대신 등록한 이름으로 조용히 일했고 퇴근 후에는 습관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도서관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날 이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보았고 정희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모습은 보이지 마요. 그 말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이제 그가 더는 숨을 수 없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자신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이름이 아닌 얼굴로 다시 존재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죄책감을 밀어내진 못했지만 삶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석은 탁자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몰래 보관해 두었던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쌌던 지훈, 선크림을 발라주며 웃던 정희의 모습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모르게 부정하고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가라앉으며 그는 마침내 정희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말없이 허락해줘서. 나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아볼게요. 정희는 그 메시지를 받은 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창밖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과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지켜보며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진심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아팠습니다. 정희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할 때 가장 마음이 안정된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 정적과 빛의 온기가 무척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시장을 다녀왔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반찬 가게는 그녀의 손이 닿지 않아도 굴러갈 정도로 단골이 많았고 가끔은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는 날도 생겼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그것조차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곁을 허락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윤석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이후 정희는 그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지훈은 아내와 함께 신혼집으로 이사했고 작은 가정의 모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정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정리하다가 윤석과 함께 살던 시절의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장보는 목록, 아들의 예방접종 날짜, 출근 시간 옆에 적힌 오늘. 저녁엔 미역국 같은 소소한 글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그 시절의 윤석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가족을 위해 살아갔다는 증거였고 그녀 역시 그 시간들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자주 강가를 걸었습니다. 도심과 멀지 않지만 조용한 그 길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강물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 위에 비치는 빛과 바람은 매일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람의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속은 매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그날도 천천히 강변을 걷던 중 정희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먼 강 건너에서는 아이들이 소풍을 나온 듯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은 온도였습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그대로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동식의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려 집에 돌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 그것은 한편으로는 윤석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처럼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윤석이 떠난 후 그녀는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아들이었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조차 누군가에겐 한순간의 선택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었다 해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족을 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채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아들 지훈에게 결혼식 관련 서류를 함께 정리하던 중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아빠가 그립다고 느낀 적 있어? 지훈은 잠시 정적을 머금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땐 많이 생각났는데 지금은 그냥 그리움도 무뎌지더라. 그 말이 오히려 정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포기하도록 만든 세월이 자신이 만든 현실이라는 자책감과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윤석을 직접 마주보고 그의 입으로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윤석, 아니 이제 윤상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눈앞에 나타났는지를. 정희는 다시 그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고 마침내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나왔고 그 얼굴은 분명 윤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중 그가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희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10분가량을 머뭇거리며 두려움과 싸우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는 한산했고 윤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휘어졌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윤석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입을 열기 전까지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요. 윤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만 내리깔고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의 침묵 속에서 단단해진 결심을 꺼내놓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요. 이번에는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말하지 않을 테니 당신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윤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처음으로 정희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안함, 혼란, 슬픔, 그리고 조심스러운 동요까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정희의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를 찾아 헤맸던 날도 울며 벽을 치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다가올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다칠까봐 그랬어. 당신도 지훈이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말은 너무도 어이없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정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게 당신이 사라진 이유예요? 윤석은 정희를 붙잡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일 다시 나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그때는 모든 걸 말해줘요.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정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가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정희는 커피숍을 나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눈 안쪽이 시큰하게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감정은 이미 충분히 흔들려 있었고 그를 다시 마주한 지금 더는 옛 시절의 상처를 피해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찬 준비도 하지 못했고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것마저도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착해지려 했었습니다. 윤석이 자신을 알아보고도 침묵한 이유, 다칠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단지 겁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위험이란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상황을 가족과 함께 극복하려 하지 않고 도망친 것이었다면 그는 사랑이 아닌 책임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규정짓기엔 윤석은 너무 오랜 시간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공백이 너무 컸고 그 공백을 메우는데 걸린 시간만큼 여전히 그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원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흰머리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듣겠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했을 땐 윤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정희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윤석 역시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둘 사이엔 무겁고도 긴 공백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듯 윤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사라졌는지 말해줄게. 다 듣고 나서 너나 지훈이가 나를 증오해도 좋아.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오랜 갈등과 후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투자 제안이 있었어.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던 해외 프로젝트였는데 내가 실무 담당이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불법 해외 자금 세탁과 연관된 일이었어. 정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윤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일이겠거니 했어. 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내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전화도 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 없던 시절이라 더 무서웠지. 누가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난 완전히 무너졌어.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윤석은 조용히 커피잔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난 오히려 도망을 택했어. 사는 게 너무 두려웠고 너희까지 위험에 빠질까봐 그냥 다 끊고 사라지기로 했어.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요동쳤지만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처럼. 누굴 만나도 웃을 수 없었고 매일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일 수도 있었고 동시에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정희는 윤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다시는 숨지 마요. 이젠 나도 당신 앞에서 숨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뒤따라오지 않기를, 그러나 그녀의 말이 그에게 남기를 바라며 정희는 커피숍을 나선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녀는 아무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품고 있던 물음표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남겨진 감정의 조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의 고백은 그녀가 기대하던 사과나 후회와는 달랐고 그저 과거의 무게를 덤덤히 풀어놓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누군가의 위협에 떠밀려 가족을 등졌고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버렸다는 셈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정희는 윤석이 두고 간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야 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주방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칼끝에 놓인 무가 반쯤 썰린 채였고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냄비에서는 물이 넘쳐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한 채 그녀는 마음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모든 것을 듣게 된 걸까? 왜 이제야 윤석이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그는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있는 누군가를 두고 떠난 사람이 더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죽은 것이라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윤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지도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 그는 자신을 떠났고 그녀는 그를 마음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 즈음 아들은 결혼식 준비로 바빴고 정희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정희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 어떤 진심도 말로 꺼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금처럼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랐기에 윤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가게를 정리하고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무언가를 마주해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다시 윤석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문득 그에게 다시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마침 윤석이 집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네요. 화분 손질하는 거. 윤석은 고개를 들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나한테 남아있는 일 중 가장 평화로운 일이죠.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윤석은 잠시 멈칫했고 물 주던 손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단지 내가 그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정희의 마음을 한 겹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사실 내가 듣고 싶었던 건 그런 솔직함이었어요. 미안하단 말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 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고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가 견뎌온 시간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딱딱한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제는 그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젠 우리 둘 다 숨지 않아요. 당신도 나도. 정희는 윤석의 집을 떠난 후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마주하고 말하고 그가 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희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의 말처럼 돌아올 수 있었던 길이 있었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나라도 그처럼 떠났을까? 혹은 붙잡았을까?
그 질문은 대답이 없는 채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윤석이 떠난 직후 감정을 붙잡기 위해 시작했던 습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는 그녀의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창이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났고 때론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비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연 페이지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 나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나를 기억했고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친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더는 모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동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단호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위험에 휘말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누군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식은 정희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더는 거절할 수 없음을 읽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윤석이 말했던 일 당신은 더 아는 게 있죠. 사실대로 말해줘요. 나한테는 그래야 해요. 동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 프로젝트에 살짝 연관돼 있었어. 윤석이 말했던 그 투자. 우리끼리 정보 공유했던 일이 있었거든. 근데 윤석은 그때 이미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 나보다 훨씬 더 깊게 관련돼 있었던 것 같아. 정희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동식은 담배를 꺼내 들여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석이 실종되기 전 나한테 연락했었어.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가 거절했어.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했었어.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석이 혼자서 감당한 것들이 단순한 두려움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틈조차 없이 떠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정희의 물음에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윤석이 지금 나타났다는 건 뭔가 정리가 됐다는 뜻이겠지. 근데 그가 여전히 숨어 지낸다는 건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는 뜻일 거야. 정희는 그날 동식의 말을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지 윤석의 과거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번호는 여전히 수신자 이름 없이 저장돼 있었고 화면에 뜨는 번호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디로 갈까?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정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곳에서 당신이 먼저 꺼내줘. 이젠 내가 기다릴 차례니까. 그녀는 그 순간 스스로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진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윤석은 다음날 정희에게 주소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낯선 동네의 작은 공원 이름이었고 정희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은 흐린 날이었고 바람은 차갑지 않게 불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윤석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 않고도 서로의 기척만으로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정희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아이들 노는 소리만 멀리 들려왔습니다. 윤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희도 그 조용함을 먼저 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지훈이 5살 때 자전거 처음 탔던 곳이야. 정희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그 공원이 멀리 흐릿한 기억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휘청이며 페달을 밟던 모습, 넘어져 무릎을 까지고도 꿋꿋이 일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다 행복했지. 그 하루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지만 윤석의 말에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얼마나 같은 사람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윤석은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종이 파일 하나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몇 가지 이름과 사건 코드 같은 것이 적혀 있었고 해외 기업명과 통장 기록처럼 보이는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사라지게 만든 거야. 그때 이걸 경찰에 넘기려 했는데 조직 쪽에서 먼저 움직였어. 협박, 감시, 그리고 연락 두절. 도망치지 않으면 가족도 위험하다는 말이 너무 생생했어. 정희는 자료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수십 년 전 남편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처음으로 그 단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고 윤석은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없애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선택으로 나와 아이를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밀어넣었어요. 윤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의 말이 맞다는 듯 받아들였고 그 태도는 오히려 더 깊은 회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는 다 끝난 건가요?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위협을 받진 않아. 정리된 건 아니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내가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기회가 생긴 셈이야. 그 말에 정희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어쩐지 석연찮게 들렸습니다. 그 평범함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지. 윤석은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텐 두 가지 길이 있어.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가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당신과 지훈이 앞에 서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을 내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모든 걸 망친 사람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윤석과 다시 함께 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얼굴을 마주했으며 용서를 구했고 그녀는 그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지 억지로 붙들어 묶어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윤석을 다시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자신의 시간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던 누군가였습니다. 지훈에게도 더 이상 윤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훈 역시 그 주제를 피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로 꺼낼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은 계속 흘렀고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르신들에게 국을 퍼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갑작스러운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에 발맞춰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작은 쪽지를 한 장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전하는 짧은 위로였고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이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이별이 아닌 묵묵히 받아들이고 지나치는 이별. 과거와의 이별, 상처와의 이별, 그리고 윤석과의 이별. 창밖은 어둑해졌고 가게의 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오늘도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된 아픔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마침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용기 내기 어려운 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다시 사랑하는 일도 아닌 그저 묻고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속 그녀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